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을 꿈꾸게 하라. 뉴스핌 KYD MZ 기자들의 정치 인터뷰 시작합니다. 총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매주 한 주의 총선 이슈를 정리하는 총선 브리핑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엔 뉴스핌 정치부 소속으로 정치 현장을 누비고 있는 송기욱 기자와 윤채영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한 주의 총선 이슈, 그 첫 번째는 총선 앞두고 정치인 테러 비상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해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테러를 당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각 당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25일 늦은 시간에 갑자기 배현진 의원께서 테러를 당하셨는데 저희 기자들도 이제 퇴근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속보를 보고 많이 놀랐었습니다.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들도 이제 영상을 생생하게 접하게 됐었는데 영상을 실제로 보니까 많이 충격적이더라고요. 이제 돌로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피가 나오는 모습까지 그대로 송출이 됐었는데 저희 기자들도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적잖이 충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25일 이제 여야는 어떤 이유에서도 폭력범죄는 근절돼야 한다면서 배 의원의 빠른 쾌유를 빌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건 직후 병원을 찾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범인이 배 의원님을 알면서 자행한 명백한 정치 테러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여야가 이제 이 같은 테러 행위에 정치적 목적을 씌워서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최근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그렇다면 배현진 의원의 테러는 특정 집단인 민주당에 대한 욕망 때문인가 라면서 그런 식으로 테러를 앞에 두고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윤 기자. 네, 야당도 여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직후 민주당은 민주주의 위협이라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후 경찰을 향해선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피습했을 때 제 동기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방금 사진으로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제 동기도 현장에서 보고 놀랐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막 연락이 왔었는데요. 좀 그때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은 테러가 계속 반복되면서 국회도 얼어붙은 분위기입니다. 국회 본청 안에는 그전에 없던 경호 인력들이 배치돼서 지금 서성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신변 보호팀이 가동된 겁니다. 네, 10명 정도 경호 인력이 돼서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출퇴근할 때마다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로써 총선이 70일 남았습니다. 현장에서 의원들이 사람들을 만날 일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혹시나 위협당하지 않을까 무섭다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 대표 역시 트라우마로 인해서 괜찮겠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뉴스핌에서도 좀 기사로 다루긴 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한 좀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극단의 정치가 너무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많은데 정치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인식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정치권이 이런 극단의 정치를 오히려 이용하고 상대에게만 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이런 즐기고 있다 오히려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정치권에서 어떤 해결책을 좀 내놓고 있는지 여당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국민의힘에서는 경찰청과 각 정당 간 신변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경찰 활동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방범죄나 협박글을 올리는 경우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작성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윤익은 경찰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 테러 및 묻지마 범죄 예방 종합대책 간담회를 갖고 초기의 분위기를 제압하지 않으면 유사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권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시각도 높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치권 불신과 부정적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범죄로 이어진 데 대해서 정치권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역시 최근 정순택 대주교를 만난 자리에서 정치인 피습에 대해 정치권에서 반성할 점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에서도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치 혐오를 배제하기 위한 대책보다는 양측에 서로 비방하는 발언만 쏟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양극화 정치 테러는 윤석열 정부의 이념전쟁 탓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당대표 테러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8차 회의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경찰의 진상규명과 의혹 해소를 계속해서 촉구해 왔고요. 현재는 국회 차원에서 정치테러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답변을 내놓고 있진 않습니다. 정당 대표들이 모여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야 모든 당의 지도부가 함께 만나는 회담을 제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런저런 대책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이런 사건을 두고서도 좀 정쟁화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특히 저희 KYD의 모토가 청년을 꿈꾸게 하자인데 청년들이 정치를 좀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런 정치를 좀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좀 조언을 하고 있나요? 예, 전문가들도 많은 문제식들을 느끼고 계신데요. 다양한 해법들로 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최현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인 테러 방지법 등 입법적 차원에서의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익병 원장은 정치권에서 상대 진영을 악마화, 마녀화하는 그런 풍토를 지적하면서 위에서부터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갈라치기 대신 국민 통합적인 발언들을 위주로 해야 하고 각 당 대표 역시 상대방을 조롱하고 지적하는 행위들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만 담당하게 되고 내수 정치는 다수당의 대표가 맡는 식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구체적으로 정당 간 연합을 통해 당대표가 총리를 맡고 당대표의 귀책이 발생할 경우 당대표를 새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각에서는 방송이 양극화를 조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쪽으로 편향된 정치인들이 방송에 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발언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중도적인 사람들이 여야 합의를 모색하는 취지의 방송이 많이 나와서 유권자들의 시각을 바꿀 수 있어야 유권자들도 타협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정치권 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인식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제도 변화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런 피습 사건과 더불어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제3지대 정당 얘기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거대 양당의 대표를 지낸 분들이 당을 뛰쳐나와 신당을 또 창당했습니다. 또 당내에서 비주류 목소리를 내던 의원들도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고 있고 이전부터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 정치권에서 지금 뛰고 있는 정당들도 있습니다. 이런 정당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3지대 정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너무 많아서 이름도 다 못 외울 정도인데요. 어떤 인물들이 어떤 정당들을 만들었는지 일단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3지대가 우후죽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지금 정신도 없고 기자들도 처음에 이름을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우선 개혁신당, 이거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양향자 전 한국의 희망 대표와 합당을 했습니다. 양 의원은 개혁신당의 원내대표를 맡기로 했고요. 여기에는 또 잘 알려진 천하람 전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최고위원을 맡고 있고 또 얼마 전까지 현역 의원이었던 허은하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이기인 경기도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3지대 중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신당이고요. 여기와 대비해서 또 야권에서 만들어진 이 제3지대가 연대가 이루어질지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혁미래당인데요. 여기는 최근 새로운 미래를 이끌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또 미래대연합이라고 하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만든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만든 이 당이 공동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미래당이
또 두 번째로 이제 제3지대에서 연대가 이뤄진 당입니다. 아직 창당을 한 단계는 아니어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연대를 하진 않은 당인데요. 새로운 선택입니다. 여기에는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끌고 있고 또 조성주 전 서울시 노동 전문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얼마 전까지 현역 의원이었던 정의당 유효정 의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결국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긴 신당들이 총선을 앞두고 합쳐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합당 움직임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합당 작업이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좀 전망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양양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이 당대 당 통합을 형식으로 하는 합당에 합의했습니다.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유지하되 슬로건은 한국의 희망으로 한다는 방침인데요.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그대로 맡게 되고 양양자 대표는 원내대표를 역임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가 민주당 탈당파인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의 미래대연합과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통합 당명은 이제 가칭 개혁미래당으로 정했고 이제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여야 각각으로 두 개의 중텐트가 구성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향후 이제 이들의 합당 전망을 섣불리 예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와 주도권 다툼을 지금 현재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의 개혁미래당 당명을 놓고 언쟁을 좀 주고받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가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합당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합치라는 여론이 있으면 언제든 합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향점이 같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지향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선택의 합당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택은 최근에 개혁신당과 합당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김태섭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향후 공천 과정이 진행되면서 탈당을 선언한 의원들도 더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들이 제3지대에 얼마나 흡수할지도 이제 향후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권은희 의원도 제3지대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었는데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 중 어느 당으로 합류해서 힘을 실어줄지도 주목됩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있고 다른 여론조사를 좀 살펴봐도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신당이 10% 초반에서 한 자릿수 8%, 9% 이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정당들은 그보다 조금 낮은 그런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제3지대 정당들이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래도 원내 교섭단체 이 정도라도 만들려면은 20%이 수준 정도는 지지율이 좀 나와야지 이번 총선에서 그 정도 지지율이 나와야지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영향력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네, 아직까지 3지대는 이른바 중텐트에 멈춰 있어서 영향력은 살짝 미미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연대가 다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지 그 점을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 연합이 이뤄진다면 그래도 돌풍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만약 다 합쳐졌을 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합쳐졌을 경우엔 이준석은 좋지만 이낙연이 싫어서 또 안 찍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합쳐졌을 때 이런 고민점이 또 생기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표장에서 투표할 때 우리가 용지에 기호 3번이 찍히는 게 좀 큰 영향을 미쳐요. 현재는 정의당이 6석으로 기호 3번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고요. 만약 이 3지대가 기호 3번을 확보하려면 이 6석보다 한 석이라도 많아야 돼요. 그러면 7석, 최소 7석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3지대가 모두 다 합쳐져도 현역 의원이 4명 정도, 4명입니다. 그래서 최소 3명이 더 필요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호 3번을 받아서 그나마 투표용지에서 영향력을 또 미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선거제 영향도 없진 않을 텐데요. 이 소수 정당의 의석을 보장해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무래도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는 유리합니다.
근데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 권역별 비례제를 조금 더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권역별 비례제는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이 권역별로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만약 적용된다 하더라도 권역에 따른 의석수가 너무 적게 돼요. 그러면 이 전국 득표율이 높아야 소수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소수 정당한테는, 그러니까 삼지대한테는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 제도가 상당히 좀 복잡해서 일반적으로 좀 그냥 딱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맞긴 맞는데 그 병립형이다, 연동형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지만 지금 아직도 결론은 안 난 상태죠? 네, 아직도 결론 내지 못하고 있고요. 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히 뭐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거제를 결정해보자 이런 상태입니다. 과거의 그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에서 이제 얻은 그 득표수를 비율대로 나눈다. 근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 권역을 또 어떻게 나누는지도 좀 논란이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영남과 호남을 합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좀 있나요?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진 않아서 권역별의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에서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는 마치고 이제 세 번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선거의 시작은 바로 공천인데 최근 이제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을 좀 시작했죠. 네, 또 정치권에서 가장 잡음이 많이 나는 그런 지점도 바로 공천 작업입니다. 지금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윤심이냐 아니냐,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친문이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으면서 뭐 친문 학살이다, 비명 학살이다, 뭐 비윤 학살이다 이런 얘기 계속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의 먼저 여당의 공천 작업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나 대통령실 용산에서 나온 인사들이 어떤 뭐 특혜를 받느냐 마느냐 이런 좀 논란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험지에 출마를 하는지 아니면 어디 양지를 찾아서 그런 곳에만 출마를 하는지 이런 게 지금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천이나 대통령실 출신들의 특혜 공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한 공천을 좀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3차례 회의를 갖고 공천 룰을 좀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천 논란을 좀 많이 불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천 논란은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신년인사회에서 원희룡 전 장관과 김경률 비대위원을 이제 각각 계양을과 마포을의 대표주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좀 많이 불거졌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중구 성동갑 출마를 준비 중인 윤희숙 전 의원의 이름을 실제로 거론하면서 임종석과 윤희숙 중에 누가 더 경제를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이제 언급을 하면서 사천 논란이 한 번 더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제 전날 오후 공관위 회의에 앞서서 시스템 공천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사천이나 줄세우기식 공천 논란을 불식하고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었는데, 최근 여권 내에서 이 같은 사천이나 대통령실 출신의 특혜라는 이제 이런 비판들을 좀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관위 회의에서는 4대 부적격 비리와 신4대 악을 발표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점을 천명했습니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자녀의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국적 비리, 병역 비리인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사면 복권을 받아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신4대 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가 해당되는데요. 이 밖에도 이제 성범죄나 여성에 대한 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네, 여당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야당도 뭐 꽤 오래전부터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고 민주당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스템 공천임에도 불구하고 공천 작업이 좀 이루어질 때면 항상 논란이 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재명 개냐 아니냐,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친명 공천이고 비명 학살이다 이런 얘기가 뭐 비명계 쪽에서 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분위기가 당내에선 실제로 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좀 사람들이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당내에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인 이 예비 검증위원회 여기에서 일부 친명 대 비명 등으로 나눠서 논란이 일긴 했습니다. 또 하필 부적격인 사람들이 이 비이재명계로 분류된 인사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는 친명 공천이다. 친명 인사들은 낙하산으로 공천할 거면서 나는 부적격을 줬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으로 출마를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또 반기를 들고 일어나거나 혹은 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난 탈당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신당으로 가는 경우도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또 친명 공천, 또 비명은 학살 이런 프레임을 갖고 보게 되는데요. 또 당내 의견을 좀 들어보면요. 그거는 뭐 언론이 과도하게 프레임을 잡은 거다. 혹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부적격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과오는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비명 학살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시스템 공천으로 우리는 특정 후보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이것을 늘 천명해 왔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늘 강조해 왔는데요. 이명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나 또는 이재명 당대표 항상 공정하게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또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요. 현역 의원들은 경선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어제 면접을 봤거든요. 본인도 인천 계양을에 경선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이슈인데요. 여론조사를 통해 총선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핌이 2주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좀 실시하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갈등을 낳았을 때 그때 당시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2030 세대와 충청권에서의 하락폭이 컸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론조사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 제일 최고조에 달했을 시점에 진행된 것인데요. 이제 당시 뉴스핌과 미디어 리서치 공동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5.8%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결과는 직전 조사보다 6.2%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7.7%포인트가 상승하면서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지지율 하락에는 2030 세대와 충청권에서의 지지율 하락이 많이 작용했었는데요. 20대의 지지율은 20.3%고 30대 지지율은 30.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각각 7%포인트 그리고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15%포인트나 하락한 수치인데요. 충청권 지지율을 보면 47.1%에서 25%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를 놓고 이제 김대은 미디어 리서치 대표는 지지율 하락이 여론조사 당시 불거졌던 당정 갈등과 저출산 대책으로 관렸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제 저출산 대책을 당시 여야가 각각 발표했었는데요. 이제 이 대책에서 2030 세대에서 공감할 만한 요소들이 좀 야당 쪽 대책에 많이 포함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당시 민주당에서 가구당 1억 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제 공약을 내걸었었는데요. 이제 이게 2030 세대가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비슷한 좀 맥락이긴 한데 항상 선거 때 나오는 얘기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원 지역인 충청권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의 승리가 좀 필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야가 지금 지역 판세를 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여야 모두 수도권 승리를 이번 선거에서 승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초반부터 보면요. 여당이 김포, 서울 편입을 꺼내들면서 메가시티론을 주장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 다시 재검토한다고 꿈틀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수도권을 놓고 봤을 때 전체 다 합쳐도 17석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99석이거든요. 네, 95석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국민의힘이 수도권의 민심을 더 가져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민주당은 수도권에서의 민심은 조금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민주당 텃세가 강한 지역이어서 조금 더 이 흐름을 좀 빨리 잡았다라고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민심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서울은 바람이 불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면 충청은 원래부터 캐스팅 보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원래 이렇게 신경 쓰는 지역이고요. 아마 여기서도 여야가 후보를 어떻게 낼지를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충청만 보면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곳이 많아서 지켜봐야 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부산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민주당 지도부는 이 부산을 3번 정도 찾아갔을 정도로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부산의 엑스포 유치 실패했잖아요. 이 민심이 아무래도 부산에 심상치 않다. 이 윤석열 정권의 심판론이 부산에서 강하게 불 거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앞으로도 이 남은 총선 기간 동안 부산에 집중 공략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부산에 직접 가서 지역 민심을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평균 2-3석은 민주당이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좀 많았습니다. 예, 충청권 여론을 뭐 잠깐 듣긴 했는데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 소속이었는데 탈당을 한 후 최근에 국민의힘에 복당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을 한 다음에 국민의힘의 이제 충청권 여론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긴 했었는데 최근 크게 다시 빠졌다, 이상민 효과가 빠졌다, 뭐 좀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정치권에서 지역 민심을 좀 어떻게 반영하고 이번 선거에서 충청권이나 젊은 세대의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게 참 중점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이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뉴스핌이 준비한 한 주의 총선 브리핑은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2부에 저희 총선 출마자 좀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총선 출마자들 어떤 인물들인지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좀 준비를 했는데 총선 출마자들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총선 인터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나올 분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여선웅 전 직방부사장과 황두영 전 청와대 행정관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좀 급작스러운 새로운 상황이 좀 발생했습니다. 여선웅 전 직방부사장이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아침에 갑자기 나온 얘기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아침에 갑작스럽게 분당갑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 원래 분당갑에 출마를 해서 뭐 안철수 의원과 붙겠다 이런 포부를 좀 밝히기도 했었는데 분당갑에 이렇게 출마 예정이었던 여선홍 전 직방부사장이 불출마를 선언해서 이분이 왜 불출마를 선언했는지 좀 간단하게는 좀 설명을 했죠. 네,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전 부사장은 자신이 분당갑에 출마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좀 구체적인 설명은 좀 잘 들을 수 없었던 것 같아서 다음 코너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부에서 진행하는 총선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 그 총선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방금 전에도 뭐 잠깐은 설명드렸지만 여선웅 전 부사장 또 황두현 전 행정관 어떤 분들인가요? 좀 생소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선웅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당직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민주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나와서 이제 IT 기업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소카로 갔다가 청와대도 있었다가 또 강남 쪽 어떤 구의원인가요? 네, 강남 구의원도 예, 구의원도 지냈습니다. 하셨었고. 네. 예.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큰 정치인의 목표를 갖고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사실 분당갑 불출마만 알린 것이고 이번 총선 출마 자체를 접은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전략공천이라든지 비례라든지 그런 것도 좀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두영 예비 후보는 역시 민주당에서 많이 활동했던 청년 정치인이고 또 누구보다 개혁이나 이런 조금 민주당에 대한 그 애정을 갖고 좀 바뀌어야 한다 그런 목소리를 갖고 또 그런 청년 그룹도 활동하면서 지내온 후보거든요. 그래서 그 후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는 다음 코너에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인이 좀 얘기를 좀 하기도 하겠지만 여선홍 불출마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선홍 전 부사장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 뭐 친문 세력이다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데 그 분당갑에 또 출마하는 김지호 전 대표실 부실장이라는 분이 이재명 대표 좀 측근으로 좀 분류가 되잖아요. 네네. 이게 또 친문과 친명, 아까 공천 학살 뭐 이런 거 얘기도 좀 했었는데 네.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석도 있지 않을까요? 우선은 여전 부사장이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과 좀 연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왜 하필이면 김지호 그 실장과 예비 후보와 함께 해서 이 분당갑에 좀 더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건지는 좀 더 배경 설명을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렇게 같이 하겠다고 천명해 놓은 상태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분당갑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입니다. 근데 이 험지에 도전한 게 정말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대단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꼭 친명 친문으로 볼 수만은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득권 기존에 있던 기성 정치인데 또 이 젊은 청년 정치인 MZ라고 하는 이 청년 정치인의 그 구도에서 살짝 밀린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당갑 지역이 지금 안철수 의원 지역구죠? 네. 여권에서는 안철수 의원 말고 이쪽에 좀 도전하는 인사들 좀 있을까요? 안철수 의원이 워낙 좀 국권에서 예, 워낙에 안철수 의원이 예. 현장에서 많이 인지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제일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리고 황두영 행정관은 서대문 갑에 좀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쪽은 좀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서대문 갑은 지금 4선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 네, 선언을 그렇죠. 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전략공천 대상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역의 비례 이수진 의원도 여기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네, 지금은 우회해서 다른 지역으로 출마를 하는데요. 이렇게 황두영 후보뿐만이 아니라 좀 많은 후보군들이 지금 서대문 갑을 노리고 있어서 이 황두영 예비 후보도 좀 조마조마할 것 같고요. 또 아주 쉽지만은 않은 지역이라서 좀 당내 경선 이런 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은 이렇게 좀 여야 모두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지역이긴 한데 특히나 여당 쪽에서 수도권 지역은 좀 더 어렵게 생각하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남 지역이나 지금 용산의 저 권영세 의원 정도 지금 자리를 갖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좀 외연을 좀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당내에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나요? 여당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제 수도권 이기론을 어떻게든 부축해 보겠다라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지금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지금 수도권 쪽에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부산에 있던 유력한 의원들도 서울에 와서 수도권 위기론에 힘을 보태겠다라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천 과정에서 교통 정리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같은 지역에 여러 출마한 의원들도 보이고 이제 그 중에서 유력한 인물들이 경쟁하는 구도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 최근에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서울 종로에 이제 출마를 희망했다가 같은 지역구에 최재형 의원이 또 겹치는 바람에 이제 최근 당 내에서 이제 교통 정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와서 최근에는 이제 성동갑으로 이제 출마지를 변경했고요. 이제 이렇게 유력 의원들이 수도권 위기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로 와서 많이 힘을 보태려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좀 1부는 좀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오후 4시 정도부터 총선 후보자들, 출마자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선웅 전 직방부사장과 황두현 전 청와대 행정관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정치부 MZ 기자들이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인터뷰를 위해 여선웅 전 직방부사장과 황두영 전 청와대 행정관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여선웅 전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선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황두영 전 행정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대문갑의 대세 후보 황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짧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이 여선웅 전 직방부사장은 그 전에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냈고 또 소카 본부장으로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대문 갑에 출마하시는 황두영 예비후보님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고요. 또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또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정무조정실장을 지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갑작스러운 이슈가 있었는데요. 원래 분당 갑에 출마하려고 했던 여전 부사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불출마를 선언하셨는데요. 이 불출마 배경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로 사실은 시작을 해서 그 뒤로 뭐 지방의원도 경험하고 또 청와대에서 공직 경험도 하고 뭐 소카 직방 이런 민간 기업을 두루 이제 거쳤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그 총선에서 민주당의 중도 확장성을 보여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IT 친화적인 도시 그리고 중도층이 또 많이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분당갑에 이제 도전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은 불출마를 선언을 했거든요. 뭐 약간 이런 큰 꿈을 뭐 펼치고자 이제 분당갑을 어렵게 이제 어려운 곳이지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선택을 했는데 지금 당 내에 친문 친명 약간 이런 뭐 계파 갈등처럼 보이는 이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 갈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어서 그 지금 분당갑에는 저를 포함해서 대표님을 지금도 모시고 있는 김지호 예비 후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친명 친문 싸움에 뭔가 이 화약과가 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뭐 조금 우려가 돼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여선웅이 좀 앞장서서 친명 친문 이렇게 통합하고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으로 당내의 그런 분란들의 씨앗을 조금 뭐 해소하자 이런 차원에서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선택인데 오늘 저의 이러한 뭐 행보가 민주당의 뭐 갈등이나 이런데 조금이라도 뭐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이광재 전 사무총장이 분당갑에서 이제 전략공천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혹시 그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원래 이제 총선 과정에서는 여러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도 이야기한 것 중에 출마도 자유고 당에서 검토하는 것도 자유다. 어쨌든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고 그리고 그 분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지금 현재 뛰고 있는 뭐 지역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 지역 후보들한테 좀 관심을 모아달라 뭐 이렇게 조금 뭐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광재 뭐 전 사무총장님 뭐 출마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뭐 제가 판단하는데 그런 영향을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핌 출연하기로 약속하신 게 오늘 날짜를 고르는 거에 영향을 미치신 거 아니세요? 뉴스핌에서 상세한 입장을 밝히고 너무 좋네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총선 출마 길이 완전히 닫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근데 사실은 뭐 크게 이제 뭐 마음은 좀 비워둔 상태고 사실 출마는 좀 어렵게 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꼭 출마가 아니라 어떻게든 뭐 당이나 아니면은 뭐 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은 그거는만 주어진다면 열심히 할 생각인데요. 출마는 특별히 이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황두영 예비 후보님은 이제 서대문 갑으로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네네. 어떻게 하다가 이 서대문 갑을 택하게 되셨는지? 사실 저는 초중고를 다 서대문에서 나온 서대문 토박이고, 그러니까 사실 뭐 우상호 의원님이 24년간 여기서 후보를 하셨어요. 지역위원장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 뭐 정치를 하면 막연하게 하면 당연히 뭐 서대문에서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여선웅 전 부사장님께서는 중앙당 당직자, 저는 국회 인턴으로 사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계속 오가면서 봤던 사회라 정치권에 계속 있던 사람이라 언젠가는 뭐 내가 직접 플레이어로 뛴다면 서대문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상호 의원님이 좀 젊은 사람이 와서 도전을 해봐라 그러면서 불출마를 했고 제가 사실 이제 뭐
86 정치의 한계를 비판한 책도 내고 민주당 혁신을 굉장히 많이 주장. 네, 작가십니다. 알아요. 책이 되게 네. 많아요. 맞아. 세 권 있습니다. 네. 네, 나름 다 잘 팔린. 소개 짧게만 해주세요. 세 네. 번. 네, 이제 외롭지 않을 권리, 후보 단일화 게임, 그리고 제일 근장인 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는데요. 세 번째 책에서 주로 이제 86 정치의 한계를 이제 비판을 하고 너무 이제 국민을 단일한 존재로 봐서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민과 괴리된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막 비판을 하고 사실 저는 이번 선거에 꼭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은 크지는 않았어요. 이제 뭐 작가나 방송인으로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했는데 하필 또 제가 사는 동네에서 불출마를 하셨는데 누군가 아무도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손을 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86들에게 바뀌어야 된다, 뭐 용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준비되지 않으면 그게 당이 참 우스운 꼴이겠다. 그리고 뭐 아무도 시키진 않았지만 저한테 좀 이게 일종의 책임감, 내가 뭔가 응답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뭐 선배들이 더 잘해라고 비판했던 걸 넘어서 우리 세대의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자 의무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용기를 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뭐 불출마를 선언하셨지만 네. 그래도 저는 언젠가 두 분이 다 국회에 입성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보고 국회에 입성하시면 어떤 걸 좀 하고 싶다 그런 목표가 있으신지요? 저부터 얘기를 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환경노동위원회에 가고 싶어서 노동 이슈에 좀 천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동자고 이게 꼭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드물잖아요. 대부분은 뭐 일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을 하는 건데 민주당이 이런 노동 정책에 대해서 아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것을 자신의 전문적인 과업으로 여기는 정치인들도 뭐 노조 출신의 의원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조금 더 다른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없어서 뭐 환노위를 좀 기피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좀 주당 노동 시간 그 지금은 52시간제인데 뭐 장기적으로는 35시간까지 줄이면서 그 대신 더 일찍 노동 시장에 진입하고 더 늦게까지 우리가 은퇴하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사회로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 35시간제를 위한 장기적인 좀 구상을 만들어 가고 싶고 특히 이제 우리가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 노동 정책을 막 좋게 바꾸면 그것이 되게 소수의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이중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서 국민 모두가 조금 덜 일하되 일생에 걸쳐서 더 오래 일하면서 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노동 정책을 좀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뭐 결국 뭐 좌절됐지만 네.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벌써 맞아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그 AI 산업 육성법 음. 진흥법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챗GPT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컴퓨팅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되냐 아니면은 그냥 따라가는 국가가 될 것이냐가 사실은 원년이 이제 저는 올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2, 3년 동안 AI 산업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개인정보 보호법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센 나라거든요. 그래서 뭐 AI 뭐 기술도 있지만 그 안에 어쨌든 컨텐츠를 다루는 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규제가 AI 산업에서 지능을 볼 때는 약간의 조금 발전을 저하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뭐 그 플랫폼이니 아니면은 그런 그 뭐 새로운 이제 뭐 혁신 산업에 대한 사실은 조금 사회 전반적으로 약간의 조금 저기 그 쉽게 보면은 제 기준에서 보면은 발목 잡는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뭐 제가 이제 계속 주장했던 뭐 타다금지법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뭐 약간 IT 혁신을 발목 잡는 그러한 규제 관련된 법들도 뭐 조금 이제 많이 철폐하거나 뭐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또 많았었죠. 네. 두 분 다 국회 입성하시면 꼭 네.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가 이제 2016년 그때 행정안전위원회 보좌진을 하면서 그때 한창 이제 막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초창기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때는 한 건 한 건당 이렇게 빅데이터에 아예 안 맞게 돼 있어서 네. 그때 논의했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사실 기술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미래를 좀 예측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여선웅 부사장님처럼 잘 아시는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겠다. 나도 공부를 뭐 개인적으로 많이 해서 최선을 다해 처리하긴 했는데 네.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뭐 하나 좀 했습니다. 첨언을 좀 하자면은 지금 IT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그 기존에는 온풀법이라고 불렸는데 온라인 네. 플랫폼법,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플랫폼 뭐 경쟁 촉진법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공정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법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 디지털 경제에 약간 초토화시키는 법이에요. 실제로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 법이 통과되면은 한국에 더 이상 투자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그 초창기에 IT 기업의 초창기부터 이제 약간 뭐 독점을 우려해서 싹을 약간 자르겠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뭐 미국 같은 데서 막 통상 이거 마찰이 있을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뭐 약간 제가 보기에는 기득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인들이 그렇게 조금 하고 있다. 뭐 직능이나 협회에 이제 많이 의존하게 되니까 그게 눈앞에 이제 쉽게 말하면 현찰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거기서 후생을 얻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사실은 모아지기는 어려운데, 협회나 아니면은 뭐 그런 직능단체에서의 입김은 굉장히 세니까 뭐 사실은 그렇게 이제 뭐 소비자 후생을 위하는 법들이 잘 안 만들어지고 있죠. 저는 그런 점들을 사실은 민주당에서 약간 결이 다른데 그런 주장들을 좀 지금까지 꾸준하게 했었고, 만약에 이제 국회에 들어간다면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목소리 낼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뭐가 됐든 이렇게 소신을 갖고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또 그게 또 청년 정치인 분들이 미래가 들어오시면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오늘 아까 뉴스 보니까 서대문 갑에 지금 네. 황교안 후보가 뛰고 있는 서대문 갑이 이제 청년 전략 지역구로 맞습니다. 뭐 한다는 그런 오디션을 언론 보도가 통해서? 있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거기에 있으면 좀 강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제 지역구라 해서 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뭐 저는 공개적이고 뭐 또 공정한 방식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제가 서대문도 가장 잘 알고 민주당의 역사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자신이 있는데, 뭐 그 오디션이라고 했을 때는 네. 이제 뭐 국민들이 그 결정 방식을 동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오디션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뭐 오디션이라고 해놓고 결국 뭐 당 지도부의 뭐 결정만으로 된다거나 혹은 뭐 특정인 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너무 쉽은 방식으로 된다거나 하면은 또 그거 오디션을 안 여느니만 못한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뭐 당 지도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방식이든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꼭 청년 정치라는 그 프레임에 갇히면은 사실은 뭐 그 청년 정치인들이 더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약간 네. 클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 정치인이라고 뭐 물어보면은 전 아니다 사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지금 민주당의 뭐 황교안 후보 같은 약간 신진 세력들이 좀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서울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40명인데 서울 국회의원들의 선수를 다 합치면은 네. 89선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선입니다. 그렇죠. 근데 평균 재선이에요. 그런데 이번 총선을 거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 30명만 만약에 당선만 된다고 해도 평균 3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뭐 나이를 떠나서 선수로도 굉장히 올드한 정당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준석 당대표 만들면서 이준석 키즈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30대 후보, 30대 청년 뭐 당협위원장, 민주당은 이제 지역위원장인데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민주당은 후보는커녕 저기 지역위원장도 없어요. 그 원외 지역위원장 중에 청년 30대, 40대 후보가 그러니까 위원장이 아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약간 미래 정당 싸움에서 약간 이제 그 인재풀에서 측면에서는 벌써 이미 지고 있다. 뭔가 그 당이나 지도부에서 이렇게 이제 꼭 젊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진 그룹이 들어갈 수 있는 문호를 많이 좀 낮춰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나이나 선수가
뭐 많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뭐 청년들이 그 정치인을 좋아하고 정당을 좋아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 나이나 선수가 많아서 그냥 뭐 할 만큼 하셨으니까 이제 뭐 저희도 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청년 세대들이 민주당에서 점점 떠나고 있는 건 너무 뭐 선거 결과나 여론조사에서 자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빈틈을 노리려는 뭐 저는 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런 방식들의 뭐 이준석이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민주당이 여전히 위기의식이 굉장히 적다. 뭐 저 스스로도 부족한 게 많겠지만 저희라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좀 달라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대선에 과연 민주당이 이 청년 세대들한테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총선까지는 어떻게 뭐 윤석열 정부가 하도 못하니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어쨌든 또 다른 미래 세력 혹은 뭐 이준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와서 미래를 두고 대선을 치르는 데서 민주당의 이번 총선에서 혁신을 보이지 않으면 떠나간 청년 세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타이밍을 너무 많이 놓칠 것 같다는 위기의식이 좀 있습니다. 이게 방송 중에 기사가 나가지고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그 공개 오디션이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적용됐던 지역들이 있었나요? 비례를 그렇게 뽑은 적은 있는데 그 지역구 후보를 공개 오디션으로 뽑은 적은 아마 제 기억에는 처음인가요? 없습니다. 네. 이게 완전 공개 오디션은 아니고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 선거 같은 뭐 경우가 배심원단. 약간 청년의 배심원단 같은 거를 꾸려서 뭐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뭐 정확한 방식에 따라서 과거 있었다고 할 수도 있고 없었다고 할 수도 비교 대상이 저도 정확한 방식이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서 네. 잘 모르겠는데 비례나 강서구청장 선거 뭐 그 정도가 있었고 지난 총선에서는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금 현역으로 계신 그 지역구가 청년 경선을 네. 붙인 적이 있었죠. 그 정도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례일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 황두영 예비 후보님께 질문 드릴 텐데 이 청년 정책 그룹 민주당에서 요즘 정치라고 네, 요거 네. 활동해 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총선 다가와서 바빠져서 못 하는 건지 요 활동이 좀 뜸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인 있는데 뭐 작은 이유부터 하면은 뭐 주축 멤버들이 좀 아프기도 했고 그건 진짜 뭐 그냥 사적인 좀 이유이기도 하고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요즘 정치란 정책 그룹을 해서 뭐 국민연금이나 기후 위기 같은 우리 사회가 못 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활동들을 하겠다 그런 정책 그룹을 띄웠던 건데. 이게 뭐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고 또 이태원 특별법까지도 거부하고 하면서 지금 되게 정책을 얘기할 정치적 공간이 너무 적은 이런 정말 최소한의 뭐 인성에 대한 문제, 최소한 어떤 정치적 태도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지금 정치의 화두가 되면서 약간 우리가 뛰어들 논쟁에 지금 이태원 특별법마저 거부권이 되는데 연금 얘기를 할 공간이 사실 저희로서도 쉽지 않고 많이 갑갑한 상황에서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선거법 이슈나 그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되면서 당내 청년 정치인들이 자신의 행보를 이번 선거에 나는 이런 위치에서 뛴다라는 게 확고하게 좀 결정이 돼야 거기에 맞게 전략을 세울 텐데 조금 다들 아직 저처럼 뭐 예비 후보로 등록한 경우도 있지만 아닌 친구들도 또 있어서 근데 애초에 우리 목표는 원내의 세력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떻게 이번에 살아남고 앞으로도 좀 더 기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총선 기간에도 저희가 애초에 목적했던 바를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은 노력을 더 할 것이다. 그 정도를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금 청년 정치인들 또 MZ 세대라고 하는 그 분들이 이렇게 출마에 나서고 있는데 보면은 대부분 험지를 도전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부사장님도 분당 갑에 원래 출마를 하려고 하셨고 네. 험지 매니아예요. 네. 또- 애초에 강남구에서 네. 정치를 그렇죠. 시작하셔가지고 의원도 그렇게 네, 하셨으니까. 성격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말씀. 네, 아니요. 제가 원래 성남 출생인데 네네. 중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윤영찬, 이수진 이렇게 경쟁하고 계시는. 한참 격화되고 있는 네. 거기서 이제 태어났는데 제가 강남에 출마해서 뭐 구의원 활동하고 강남구청장 출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에 사실은 젊은 사람 MZ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강남에서 털을 닦고 이렇게 이제 밭을 갈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이 없어서 내가 그러면은 강남에서 그 민주당 정치가 어떤 건지 좀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연고가 거의 없는데
거기 이제 강남 가서 이제 4년 동안 뛴 거거든요. 사실 이번에 분당에 출마할 때도 물론 이제 성남이 이제 고향이니까 지역 연고는 확실한데 제가 IT 회사 뭐 플랫폼 회사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민주당에서 가장 친시장적이고 친기업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목소리를 잘 가장 많이 받아서 내가 이제 막 조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분당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험지를 선택을 했던 거였죠. 네, 아무튼. 그렇게 아무튼 이번 총선에서도 뭐 박지원 전 위원장도 뭐 송파갑으로 맞아요. 나가신다 그러셨 송파을 을이었나요? 네. 송파을로 나가신다 하셨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기성 정치인들은 원래 좀 텃밭이 좋은 곳으로 이제 나가시고 청년 정치인들은 이제 더 커야 되는데 험지로 내몰린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거든요. 이런 맞아요. 부분에 맞아요. 네, 그 시각이 맞아요. 현실입니다. 그렇죠. 또 현역이 있는 데는 현역이 있어서 못 나가고 현역이 없는 데는 전략공천지라고 해서 외부 영입한다고 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있고 당내에서 성장한 청년들은 어디 가서 도전을 해야 되나? 저는 그래도 뭐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해서 그나마 이제 미리 좀 준비해서 깃발이라도 한번 꽂아볼 수 있는 네. 그나마 좀 나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뭐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충분히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약간 좀 연예기획사로 비교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데뷔 프로모션도 해주고 뭔가 이렇게 기회를 준 다음에 스타가 돼야 되는데 데뷔도 안 시켜주고 네가 뭐 길에서 버스킹을 하든 뭐라든 스타가 돼 오면 우리가 챙겨줄게 뭐 그러면서 자꾸 외부에서만 데리고 오고 하니까 당내에서 하고 좀 조직적으로도 당내에 있는 어떤 인력과 자원을 가장 먼저 활용을 한 다음에 뭐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좀 당내 인력들을 이렇게 잘 관리해서 평가하고 평소에 이제 성장시키고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있죠. 그래서 청년들이 도전하기가 쉽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보좌관이었고 뭐 자화자찬이지만 일을 좀 잘하는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혼자 선거 준비를 할 수 있고 선거 실무라는 게 애초에 뭐부터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이거는 준비한 게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보면은 그 어쨌든 민주당의 그 젊은 정치인 중에 뭐 그 지도부 출신 정치인들 이동학 지금 네. 강화옹진 선택했죠. 거기는 2020년에 민주당이 안 된 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힘든 곳이죠. 거기 선택했죠. 저는 분당갑을 선택했었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송파을 선택했었죠. 그리고 뭐 권지웅 전 비대위원도 그분은 아직 이제 출마지도 선택하지 못할 정도로 어쨌든 이제 기반이 너무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러면 너네 그 당신네들이 더 뭐 86이든 어디든 어쨌든 현역 있는 지역구에 뭐 왜 자리 잡고 처음부터 그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안 뛰었냐 뭐 이런 비판은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거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선배 86 정치인들이 막 뭐 지역에 이제 막 착근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그런 정치 문화와 스타일이 요즘에 MZ들한테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계속 시민운동하고 정치운동하고 어쨌든 그 운동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그 시대 속에서는 뭔가 크게 이제 뭐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정치 낭인 되기 십상이죠. 젊은 사람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정치한다는 게 그렇죠. 사실은 거기서 홀로 성장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장경태 의원 케이스가 엄청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별 케이스인 거예요. 거의 유일한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렇게 다 그렇게 해라 하는 게 요즘 MZ나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나 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와 달리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영구주의도 그렇게 세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강남에서 정치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강남권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잘 안 되는 지역이니까 커뮤니티의 몸에 이제 잘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굳이 막 지역 정치 기반해 가지고 뭐 향후의 활동 막 이런 거 그 강남에서는 그런 활동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약간 조금 뭐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좀 크는 청년 정치인들은 어떻게 좀 당이 활용하고 또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당도 어쨌든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뭐 일반적인 조직과 달리 뭐 의원실도 있고 굉장히 뭐 복잡한 조직이긴 한데 당내에서 어떤 조직이든 기업이라도 평가를 하고 이 사람이 일을 잘하면 더 중요한 역할도 맡겨보고 네. 또 일을 잘하면 더 중요한 역할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러한 평가 기준이 없고 그러다 보니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다 국회의원 하고 싶은데 그때 와서 사실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현대 행정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조금 수준이 조직학적으로는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거라서 누가 일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약간 뭐 일을 이 사람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뭐 선거에 나간 한 번 실무자는 좀 계속 실무자 그 실무자가 좀 자기 사실 그러니까 뭐 인지도라는 게 뭐 내가 그 사람의 역량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인지도라는 건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고 어떠한 커리어를 쌓아왔는지에 따라서 뭐 능력이 부족하지만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뭐 이름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 번 실무자를 맡아서 뒤에서 이제 스텝으로 일을 했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뭘 할 만한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고 계속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뭐 그것이 심지어 악명이라고 하더라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때그때 선거만 넘기려는 그러니까 사실 좀 뭐 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저한테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그거를 떠나서 이 조직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소위 뭐 운동권이나 시민사회라는 것들이 외부에서 계속 자원을 보내주던 그런 시대를 넘어서 민주당이 하나의 조직으로서 후대를 세우고 뭐 10년, 20년, 30년이 가는 정당을 만들려고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인재를 운영을 해서 이 조직이 안녕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조금 있어요. 뭐 그래서 좀 저라도 출마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도 있고요. 네. 저는 약간 반대인데요. 저는 완전히 자각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586 운동권 엄청나게 세게 비판했는데 저는 그들한테 한 번도 불출마하거나 용퇴하라고 주장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뺏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뭐 육성하고 키워주고 밀어주고 커터를 만들어주고 비례 만들어주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막 그거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방법 말고 그냥 우리가 무조건 커가지고 뺏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권력을 쟁취하는 거지 뭐 누가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뭐 그때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그랬거든요. 뭐 지금까지 사실은 청년이라고 하는 뭐 MZ 세대라고 하는 커터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커터를 한번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 커터 밖으로 아예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거를 그냥 그 뭔가 그 세대 교체, 그러니까 노선 교체, 아까 정책 교체, 아젠다 교체로 이거를 그냥 다 그냥 바꿔야 된다. 이렇게 약간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키워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들이 그 서울에 있는 뭐 하여튼 뭐 그 기초단체장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계속 전도 유망한 분들이 구청장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국회의원들이 다 나중에 구청장 선거, 단체장 선거 끝나고 자기 자리 위협하니까 그분들 공천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절대 정치 이 여의도에게서는 은퇴가 없기 때문에 네. 각자 커야 되는. 네, 그러니까 뭐 각자 큰다기보다는 어쨌든 힘을 키워가지고 스스로. 그들을 세력을 이렇게 교체하려고 해야 되지. 저 하나 잘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키워달라고 할 필요도 없다. 네. 오늘 한이 많이 서리신 것 같아요. 평소에도 날카로우시면 평소보다 더 네. 이렇게 날카롭게 네. 기분은 가장 좀 날카로운 날 부르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기분은? 제가 그 4년 전에도 국회의원 출마했었는데 그때도 공천을 못 받고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4년 전에 출마한다고 기자회견한 게 1월 31일이더라고요. SNS에 뭐 4년 전 오늘이라고 떴어요. 가지고 내가 오늘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떠서 야, 오늘은 계속 뭔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1일이고 오늘은 2월 1일이니까 이잖아요. 뭔가 4년 전과 다른 좀 다른. 결과를 좀 나왔으면 뭐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네. 그냥 기분은 그냥 약간 좀 뭐 계속 막 그 어렵게 연애했는데 그냥 헤어져가지고 일단 속 시원한 네, 일단은 이런 기분. 일단은 속 네. 시원하시구나. 언제 그 한 다시 뭐 뭐 보고 싶을지 일주일 있다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겠네요. 그렇죠. 그 뒤에 오는 그럴 수 그 있죠. 네. 후폭풍. 흠뻑부. 그때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공천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검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여기서 뭐 적격, 부적격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친명, 친문, 비명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뭐 부적격을 받으신 분들의 개별적인 부적격 사유가 공개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심사를 한 게 아니라서 적합한 심사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근데 좀 뭐 평소보다 세게 이제 심사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냥 되게 형식적인 어떤 그냥 뭐 전과가 없고 그 정도면 했는데 어떤 정치적인 뭐 문제로도 이제 했는데 그거는 뭐 부적격 사유를 까보지 않으면 좀 알기는 어려운데 아직까지도 뭐 제가 뭐 아는 사례에서도 12월 달에 적격 심사를 넣었는데 지금 2월이 됐는데 아직도 적격 부적격 결정을 받지 못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것들이 좀 정치적 분란이 계속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부적격 사유 혹은 또 이의 신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뭐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공개해서 대중들 국민들이 부적격을 줄만해서 했구나 그런 것도 오히려 차라리 동의해서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거나 좀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검증위는 사실은 이제 검증위 단계는 이제 지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경우도 그 이제 보류인 거죠. 네. 보류 상태에서 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준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반적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이런 제도가 없고 없죠. 민주당은 사전에 한번 거르는 제도가 있어서 오히려 이게 약간 뭔가 이제 조금 부각되는 네, 측면이 없지 않아 맞아요. 조금 네, 있는 것 네.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공천 심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공천이 이제 시작이니까 오늘도 면접 보고 있고 내일도 이제 면접을 그죠. 볼 텐데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 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이 뭔가 이 노이즈는 사실은 그냥 뭐 평균 이하의 것이 아닐까 어제 뭐 이재명 대표도 그런 기자회견에서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거 이야기 들으면서 뭐 사실은 약간 좀 그렇거든요. 뭐 과거에 보면은 막 올라와가지고 회실에 들어눕고 막 이래요. 근데 더 심하게. 그 정도는 아직 안 와서 네. 본격적으로 안 와가지고 뭐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약간 좀 뭐 잡음이라고 하지는 않아도 된다. 근데 뭐 공천 심사라는 게 불만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 당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친명 비명 프레임으로 해석을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나 혹은 그런 언론들이 좀 과잉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어쨌든 뭐 모두 국회의원 되고 싶어야 국회의원 되는 건 아니니까 그쵸. 좀 지켜보고 저는 끝까지 당이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달라는 요구죠. 불공정하게 해봐. 면접은 보셨어요? 저희는 전략공천 지역이라서 면접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구나. 공모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접수도 적격 심사는 통과했고 음. 그 뒤로 이제 공간이 접수 절차는 없었죠. 사실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지금 살 떨리는 지금 계속 시간이에요. 네, 계속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건데. 맞아요. 네. 제가 뭐 웃는 게 아니고. 근데 이 검증위에서 막 부적격 받은 인사들이 탈당을 좀 하고 있어요. 계속 좀 더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냥 보류로 된 분들은 이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현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역은 지금 이제 면접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뭐 불출마 안 했으면 이제 경선까지 가고 싶다는 거겠죠. 그리고 당에서도 어쨌든 컷오프는 안 하겠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막 지금 뭐 추가 탈당해가지고 뭐 새로운 제3지대 정당으로 네.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원외 중에 부적격을 받거나 아니면 공천 심사 과정에서 그 뭐 컷오프 되거나 탈락했을 경우에는 뭐 신당 갈 가능성이 신당으로. 없지 않아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신당의 파괴력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막 빅텐트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했는데 지금은 빅텐트는 약간 조금 이제 어려워진 것 같고 쉽게 말하면 보수 이준석 신당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 이 중심 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낙연 신당이 뭐 그 선거구에서 지역구에서 그렇게 막 위협적인 이런 후보가 나올 수 있을지 뭐 그건 약간은 조금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만약에 이낙연 신당의 얼굴인데 그분도 지역구에서 1등할 가능성이 있냐 사실 낮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경합지에서는 또 모르겠지만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그나마 제3세력이라는 건 보통 대선 때 그 대선 후보 한 명의 경쟁력을 통해서 좀 세력화가 되는 건 있는데 총선은 이제 후보가 여러 명이잖아요. 이제 한두 명은 정말 뭐 역량이 있고 인지도가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총선 후보들을
각 이미 있는 양당에서 좀 이렇게 여러 문제가 있어서 떨어져 나간 분들을 채우는 순간 이제 이 전체적으로 기대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참 총선에서 제3세력이 성공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뭐 탈당을 해서 나가셔서까지 뭐 도전을 하시는 분들을 말릴 수는 없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의 에이스 그룹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3신당이 그러니까 총선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뽑는데 96년에 뭐 자민련 그다음에 2016년에 안철수가 만든 국민의당 이렇게 두 가지 뽑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공통점을 보면은 이미 출발할 때 의원들이 한 30-40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그 국민의당도 열댓 명인가 38명인가 뭐 있어가지고 일단 기본 의원 수를 바탕으로 50석 만들고 그래가지고 원내교섭단체 이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그 이낙연 신당 개혁미래당이죠. 네. 개혁미래당 의원이 3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 제3지대 성공하기가 좀 어렵죠. 뭐 이제 확고한 지역 기반도 좀 없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결국 지역주에 기반한 승리였는데 지금 이제 뭐 호남에서도 이낙연 신당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인재 영입이 그렇게 쉬우면 다 이길 수 있지 그렇게 쉽겠어요. 좀 정치할 뜻이 있는 새로운 인재라는 것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인재 영입 말씀해 주셔서 그 민주당에서도 지금 인재 영입을 12호 정도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재 영입하면 그래도 좀 새로운 인사의 등용문 뭐 이렇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유명인들도 좀 오시고 근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여야 모두 또 민주당에 이제 영입된 인사들 보시면 어떻다라고 평가하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사실 개인적으로 알거나 뭐 길게 얘기해 본 분은 사실 없어서 근데 뭐 당에서 충분히 잘 검증해서 훌륭한 분들을 모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 화제가 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과 민주당 주변의 세력들이 제가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민주당 주변에 굉장히 폭넓은 시민사회 세력이나 운동 세력들 이 있어서 뭐 거기서 성장한 사람들, 뭐 거기서 새로운 아젠다를 주장했던 사람들을 민주당이 이제 어떤 정치권 내 액터로서 흡수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령 이제 뭐 가장 거기에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박주민 의원님 정도 그 정도에서 뭐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해오신 걸 바탕으로 했는데 지금은 사실 정치권 밖의 시민사회라는 것들이 많이 뭐 진보적인 시민사회라는 것들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진보적인 시민사회를 통해서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긴 있지만 명사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민주당이 그런 방식으로 계속 좀 새로운 인력을 흡수하는 것들이 어렵다. 그리고 하나는 또 이제 우리나라 민주화의 진전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옛날 우리가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 시기에서는 권력을 갖는다. 국회의원이 된다, 국가 관료원이 된다 굉장히 센 거였죠. 모든 영역을 초월하는 힘을 갖는 뭐 재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한 번쯤 내가 거기에 닿고 싶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 뭐 기업에서 뭐 연봉 수억씩 받는 분들 아니면 뭐 내가 이미 뭐 존경받는 사람들 훨씬 더 많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민주화되었고 이 어떤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들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치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정치 엘리트로서 성장을 하고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 성공하기도 어렵고 그런 식으로 하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겪는 형사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이라는 곳이 이런 바뀐 상황에 적응할 만한 새로운 어쨌든 뭐 싸우셔야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조직이 하려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늘 필요한데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조금 한계에 다다른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좀 고민이 지도부로서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인재 영입 전반적인 이야기는 황도영 후보님이 뭐 하신 거에 이제 공감이 가고요. 현실 그냥 지금 상황에서 조금 평가를 하자면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인재 영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직 선거구제 때문에 뭐 비례니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지금 영입을 할 때 비례라고 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기 영입하는 사람이 비례라고 해서 그럼 비례 그 뭐 병립형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소문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재 영입하는 분들한테 비례 이야기는 안 꺼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현역들이 많아서 이분들 오면 어쨌든 현역이랑 어디로? 그러니까 대체 자리를 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인재 영입에 뭔가 이 에너지가 조금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세게 해가지고 이걸로 뭔가 혁신을 보여주자 약간 이런 분위기도 사실은 아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뭐 인재 영입으로 해가지고 비례가 들어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 21대 국회의 비례 의원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 뭐 많이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일정 부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작은 이유로는 사실 지난번에 인재 영입을 했던 뭐 오영환 의원님이나 그런 분들이 이 정치에 대한 회의를 굉장히 많이 모이면서 불출마 선언한 것도 뭐 영향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이게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인재 풀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없어졌어요. 시민사회 운동 그룹의 이제 풀들이 인재 풀들이 없어져서 저는 제가 그래서 막 몇 년 전부터 계속 예측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민주당의 그 현역들 아니면 중앙 정치하는 이제 풀들은 어디서 올 거냐. 저는 지방의원 출신들에서 많이 뽑을 거다. 지금 지방의 의원 출신의 그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데리고 올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원래는 민주당이랑 결이 그렇게 안 맞는데 뭐 쉽게 말하면은 뭐 대기업 김행장 출신들도 다 왔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 계속해서 약간 이제 셀럽 위주로 뽑기도 하고 그리고 뭐 관료들을 많이 뽑았는데 민주당은 이제 그렇지 않았으니까 근데 민주당의 약간 인재 풀도 변화된 시대상에 맞춰가지고 좀 많이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가 여당이었어서 좀 그나마 인재 영입 그때부터 이미 좀 누굴 데려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게 조금 컨셉이 불분명했는데 여당도 있고 이제 촛불혁명도 지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이제 민주당에 다들 오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엔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보좌관 출신들, 뭐 당직자 출신들 그리고 뭐 스타트업 이런 쪽에 지방에 이런 쪽에서 많이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총선을 앞두고 이 정치인 피습 문제가 좀 불거졌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님도 그렇고 이게 좀 연달아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충격 그리고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또 다음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 총선이 코앞에 있어서 의원들도 많이 만나러 다녀야 되고 또 후보님들께서도 현장에 많이 나가셔야 되잖아요. 이게 또 정치 혐오 그게 원인이다 이렇게 짚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같고 네. 또 이런 거는 어떻게 좀 근절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배현진 의원님 그 뉴스 보고 나서 바로 뭐 그 고민정 의원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걱정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셀럽이라서 뭐 특별히 이제 뭐 여성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셀럽이니까 어쨌든 표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걱정이 우선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정치인들은 사실은 그 전에는 온라인에서 그렇게 이제 뭐 댓글 폭탄 아니면 뭐 문자 뭐 이렇게는 있었지만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바뀌니까 실제로 공포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쨌든 악수라도 하고 눈이나 인사라도 하고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제약이 많이 따를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제 이재명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셨지만 그냥 근본적으로는 이 극단의 정치 문화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 여의도에 계시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부터 뭔가 이제 혐오나 증오나 이러한 뭐 용어들 그리고 그런 정치는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뭔가 이런 굳은 좀 의지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일단 뭐 두 분 모두 좀 심신이 다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상대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악마화하는 말들을 쉽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제거를 해야 되고 그것이 옳은 일이구나라고 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막 소위 막 도파민을 추구해서 점점 더 극성으로만 말을 하는 것들이 누구는 그냥 재미 이상의 것들로 자신의 신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결국 이제 한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 참 서로를 악마화하는 것들이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이제 뭐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정치가 크고 사실 저를 공격하는 것이 쉬운 문제 아닐 것 같은데도 저도 약간 그런 뉴스를 보면 겁이 나기도 하고, 사실 보지 인지도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저를 공격할까 싶기도 하지만 위축이 돼요. 그건 정말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는 거고 정치인들이 시민들에게도 다가가서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를 위축시키고 어렵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많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서로 공방, 네. 정치인들은 대책보다는 여전히 뭔가 정치적 혐오 발언을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게 조금 사그라들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저도 그리고 합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 만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막 이제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뭐 저는 예전에 제가 타다금지법 폐지 주장하면서 민주당을 가장 세게 공격하고 있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랑 같이 기자회견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뭔가 여야가 뭐 그 민생 문제 아니면 뭔가 뜻이 맞는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당을 배제하고 뭔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렇게 여야가 뭐 어느 측면에서는 이렇게 화해하고 손잡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국민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혐오 정치, 증오 정치를 뭐 타파하는데 네. 근데 민주당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참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보면서 이 정도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뭐 경제 문제도 아니고 정말 뭐 정쟁의 거리도 아닌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치가 나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국가고 어쨌든 국민으로서 아주 기본적으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들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진짜 좀 비참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이런 최소한의 것도 합의하지 못하는 정치에 대해서 정말 좀 정치인으로서도 괴로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총선에서 좀 중요한 거 하나가 선거제인데요. 선거제 논의가 좀 가다가도 좀 멈추고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전당원 투표로 선거제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현재로서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또 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연동형이 많이 나오면 또 그걸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거는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거제가 현재로서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또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맞다고 보시는지 좀. 아마 저랑 입장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저기 그 연동형 지지하시죠? 네, 아니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오래된 생각은 조금 더 비례성이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조금 우려가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성립하려면 적어도 한 100석은 돼야 그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비례대표제는 너무 적은 데서 연동형을 그것도 준연동형을 하게 되면은 책임 있는 정당이 아니라 어떤 그 당시 어떤 사건이나 그 당시 어떤 이합 집산 그 선거 직전에 어떤 이벤트성으로 그냥 한번 한탕주의적인 정당을 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다음 선거에서도 이 이름을 가지고 평가를 받겠다라는 정당이 생존하기에는 그래서 준연동제를 하기에는 비례 의석수가 너무 적어요.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정당의 책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정당의 이름으로 다음 선거까지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이 없는 정당은 정치를 망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제가 또 정치학 전공자로서 더 비례성이 높은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지금 비례대표 수를 유지하는 선에서는 병립형이 차라리 낫다. 그것이 어떤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서 다음 선거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흔히들 병립형은 실리 그리고 뭐 연동형 연동형제는 명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연동형 선거제가 사실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뭐 쉽게 말하면은 거대 양당이 의무적으로 지역구 그 비례대표 후보제를 내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제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비례대표 그 투표 행위를 약간 다 사표로 만드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 자체가 반정치적이다.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의 선거제가 다당제를 할 수 있는 구조인데 국민들이 양당을 선택하는 건데 그 양당을 약간 표심을 왜곡해가지고 이거를 군소정당 아니면 소수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사표를 만드는 이 선거제 자체가 저는 그냥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뭐 쉽고 직선적이고 깔끔한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군소 정당이 필요하고 그 원내의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차라리 표심을 왜곡하지 말고 원내의 교섭단체 그 기준을 지금 20석인데 그 기준을 굉장히 낮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5석으로 낮추고 그리고 뭐 법사위 간사를 하나 줘요. 그러면은 사실상 법사위가 이제 상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양한 정당의 목소리가 실제로 원내에 반영이 돼요. 그렇지만 표심은 전혀 왜곡하지 않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연동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취지와 달리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뭐 위성 정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취지도 못 살리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당 지도부가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 제도는 실패한 제도다. 현실적으로도 그 취지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인정하고 병립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떤 제도든 100% 옳고 100% 틀린 제도는 뭐 둘 다 장단이 있는 제도로 생각하는데 좀 빨리 결정을 하기는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출마자들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이번 선거에서 내가 어떤 투표를 해야 되는지를 예측하고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선거 제도를 좀 빨리 결정하지 않는 건 뭐 물론 특히 신인 출마자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유권자들에게도 선거를 좀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좀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당에서 조금 더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선거제가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제 있잖아요. 이 국회의원 선거제만 예를 들면 연동형으로 바꾸고 대선은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3 정당들이 대선을 끝나면은 다 그 사실상 사라지거든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한테 그 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으로 바꿔도 겨우 4년짜리 정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되게 잘 나갈 때 그때 그 뭐 30석 뭐 만들었는데 대선 끝나고 사실상 사라졌거든요. 자민련 김종필 뭐 총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인위적으로 다당제를 만드는 게 어쨌든 현실에 맞지 않고 굳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대선이랑 선거제를 같이 연동해가지고 뭐 결선 투표제를 만들든 아니면 대선에서도 뭐 제3정당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랑 같이 연동돼야지 총선만 바꾸는 거는 진짜 의미 없다. 결국 4년짜리 정당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빨리 선거제가 결정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궁극적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지 좀 비장한 질문이기도 한데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 비전은 무엇인지 한번 시청자들한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불평등 해소에 기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 지금 불평등이 그러니까 뭐 평등하지 않다, 뭐 격차가 많이 난다 그 정도 그런 자원도 중요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방식으로 가난하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막 뭐 50억짜리 집에 살고 싶고 뭐 디올백을 갖고 싶고 그런 욕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소박하게 살고 싶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소박하게 살고 싶어도 소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가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과 노동시장의 불안정 그리고 또 복지의 불안정과 같이 오는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빈곤 자체도 문제이지만 내가 일정한 수준의 삶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은 확보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격차 자체보다도 이 가난한 사람들의 불안정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좀 못난 사람, 좀 작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그래야 이제 우리 사회에 있는 뭐 저출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기여하는데 제가 좀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래 아젠다를 준비하는 그런 정치 문화 시스템 만드는데 조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민주당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는 민주당이 86 세계관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 세계관 노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미래 아젠다에 맞게 재정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이제 정치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불평등이나 뭐 이런 데 저도 관심이 많지만 민주당 내에서 뭐 혁신이나 성장이나 아니면은 미래 아젠다를 그러니까 경제 관련해서
고민하는 정치인이 없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조금 관점을 둬서 저는 뭐 정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세트로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등, 네, 저는 그러니까 신성장 약간 이런 걸로. 근데 뭐 당연히 다양한 아젠다를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외연이 넓어지고 그것이 꼭 집권 전략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네, 저도 정치를 꿈꾸는 많은 청년 정치인들 혹은 그냥 일반 정치인 분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오셔서 좋은 의정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서동 전 부사장님과 그리고 황두영 서대문갑 예비 후보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꼭 실패한 대통령들이 나와야 될까? 우리 자녀 세대에도 물려줘야 될 명백한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세대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이제 고3이 지나고 나면 무관심해진다는.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 그냥 굴러가서 제가 죽어서 누워있을 때 손주가 무덤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마 태클도 많이 들어올 거고 장애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혼자는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저는 사실 좀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KYD라 하면 코리아 뉴스, 대한민국 청년의 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의 각 분야가 과연 미래가 밝은지라고 질문을 던지면 밝다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청년이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